시간의 감촉. 은희경. 65살 생일날 아침, 안나는 아파트 5층 창가에 앉아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다. 실내는 따뜻하다. 탁자 위에는 줄무늬 메모 패드와 데스크펜이 나란히 놓여있고 그 옆의 필레아 페페 화분에 햇빛이 사선으로 비쳐든다. 버스 정류장 앞에 노란색 미니버스가 와서 멈추는 걸 보고 안나는 유치원의 짧은 겨울방학이 끝난 것을 알게 된다. 앙상한 가로수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두터운 외투 위에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들의 둔한 움직임만으로도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날이다. 아니다. 아이들은 둔하지 않다. 안나는 뒤늦게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작은 아이를 본다. 정류장에 도착한 아이는 버스에 한 발을 올린 다음 뒤를 한번 돌아본다. 자신을 뒤따라오다 멈춰선 나이든 여인을 보는 것이다. 여인이 자리에 앉은 아이를 향해 손을 들어서 흔들려는 순간 버스가 출발한다. 여인은 구부정한 어깨에 걸친 패딩깃을 여미고 방한 슬리퍼를 천천히 끌며 아파트 건물 쪽으로 되돌아간다. 오전 순찰을 도는 젊은 경비원이 인사를 건네자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그들은 각자 걸음을 조금 빨리 한다. 안나는 이런 아침 시간을 좋아한다. 춥고도 화창한 날씨, 자동차와 사람들의 움직임, 버스기사와 유치원 인솔교사, 경비원 모두 하루를 시작했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로 가기 위해 일제히 버스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도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그들이 아침을 먹었다면 더 일찍 일어난 누군가가 주방 등의 스위치를 올렸을 것이다. 어김없이 또 세상이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침대에서 일어난 뒤에 안나가 한 일은 커튼을 젖힌 것과 주방 선반 앞에 서서 신중하게 캡슐을 골라 커피를 내린 것뿐이다. 안나가 서울을 떠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온 지는 1년이 조금 지났다. 신도시 몰 개성한 편의성과 단조로움 또한 안나가 좋아하는 것이다. 상가마다 보편적인 취향에 맞춘 중급 브랜드의 가게들이 입점해 있어서 필요한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거래와 관계는 대체로 사무적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호수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끼리 서로 무해함을 증명하는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공공예절이면 충분하다. 주민이 된 것은 처음이지만 안나는 한때 이 도시에 자주 왔었다. 신도시가 처음 만들어졌던 30여 년 전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형마트, 예체능 학원들이 속속 생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 채 늙도록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분위기가 다소 낙후돼 있다. 그러나 안나가 사는 아파트는 이 도시에 30년 만에 새로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이다. 고속화도로 진입로 가까이에 불쑥 솟아오른 49층 아파트 단지의 창에 일제히 불이 밝혀진 야경을 볼 때마다 안나는 자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같은 생활 조건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 모두 안나를 안심시킨다. 그 확인까지가 하루를 마감하는 안나의 일과인 것이다. 작년 생일에는 뭘 했더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어정쩡하게 이름이 올라있는 3개의 단톡방 중 하나에 과장된 생일 축하 이모티콘이 뜨고 연달아 그에 못지않은 호들갑스러운 이모티콘이 따라 올라왔을 것이다. 축하 자리 같은 건 물론 없었다. 안나가 작년 생일에 한 일이 있다면 생일 알림 기능을 꺼버린 것 정도이다. 정년 퇴임 이후 안나는 소속감을 높인다거나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저질러지는 온갖 동원과 참견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집이 멀어진 것도 좋은 핑계였다.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데 왜 만나겠는가? 그렇다고 안나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안나는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다와 들판에 노을이 붉게 물드는 풍경을 좋아한다. 도시의 야외 카페와 영화관과 분수대와 놀이공원, 강가의 불꽃놀이와 철교 위를 지나가는 밤기차 또한 안나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아이들이 뛰어가고 친구들이 반갑게 만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안나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다만 안나 자신의 자리가 문제였다.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끼어 앉아 있는 듯한 거북함,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되는 무의미한 긴장, 남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해서 몸을 웅크릴 때의 한심한 위축감. 안나는 자신이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남들과 섞이는데 불편함을 느껴야 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 이제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만 해도 된다는 게 마음에 들 뿐이다. 가족이 없고 경제활동도 끝나고 빚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만들지 않는 안나에게 어떤 삶이 남아있을까? 그것은 평생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에 잠을 자며 어쩌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는 간식 캔밖에 없는 늙은 고양이에게 왜 사는지 묻는 것처럼 세속적이고 무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퇴직한 첫 해에 등록했다가 1시간만 듣고 그만두었던 소설 창작 교실에서 강사가 강조했다. 인물에게는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야 해요. 동기를 주어야 합니다. 유명한 외국 작가가 한 말이에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 안나는 머릿속에서 혼자 대꾸했다. 동기나 지향에 상관없이도 모든 삶은 제각기 자신만의 스케줄을 갖는다. 일단 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일과라는 게 있다.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몸이다. 몸을 통해 자신의 바깥과 소통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기체의 숙명이다. 생명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몸의 조건 또한 제각각이다. 외부의 조건이 몸을 조율하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든 그 몸을 통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불화하고 때로 방치하거나 공격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65년을 함께해온 몸에는 안나의 모든 삶이 새겨져 있다. 때로 표정과 자세 속에 깃들고 때로는 흉터와 병을 통해 외부로 드러난다. 몸에 관한 한 타인은 결코 개입하지 못한다. 남이 볼 때 남루하든 비참하든 한심하든 몸의 당사자에게만 유일하게 감각되는 고유의 삶인 것이다. 누군가는 물리적이거나 정서적인 개입을 시도하겠지만 안나의 경우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다. 늙은 고양이가 그렇듯 안나는 지금의 삶을 수행하는 데 그다지 불만이 없다. 안나는 잔에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버스가 몇 대 와서 승객을 싣고 떠난 뒤로 정류장은 텅 비었다. 횡단보도 앞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토트백을 맨 젊은 여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서 있을 뿐이다. 안나는 알고 있다. 이 도시에서 1월의 가장 추운 장소는 텅 빈 운동장도 얼어붙은 호수공원도 빌딩 사이의 바람길도 아니다. 빨간불에서 좀처럼 신호가 바뀌지 않는 횡단보도 앞이다. 안나는 그 여성 못지않게 초록불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호등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마침내 신호가 바뀌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그 여성을 향해 혼자만의 아침 인사를 보낸다. 안나의 시선이 메모패드와 화분이 놓인 탁자 위로 되돌아온다. 페페야 필레, 필레야 페페, 페페 필레야, 필레 페페야. 화분에 심어진 식물의 이름을 외우는 데 한참 걸렸었다. 흙이 말라있는 걸 보니 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 귀찮지는 않다. 하지만 나날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안나는 이 집에서 자신이 돌봐야 할 유기체는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물과 햇빛과 바람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생일 선물이었던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경선이 이 집에 들고 왔다. 경선은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 기분에 맞는 걸 옳다고 생각해버린다. 그 결과로 안나가 떠안게 된 것이 화분뿐일 리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안나에게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다. 지금 화분은 마치 지별판처럼 안나의 아침 풍경에 온기를 입히고 있다. 그 정도의 무의와 단조로움이면 자신에게 충분한 생일 아침이라고 안나는 생각한다. 경선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다. 잠은 깼지만 몸은 한없이 무겁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시간을 알 수가 없다. 아마 10시는 넘었을 것이다. 그대로 누운 채 한 손으로 침대 옆에 미니 화장대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는다. 한 번에 잡히지 않아 몸을 조금 틀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한쪽 어깨가 뻐근해진다. 핸드폰 시계는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다. 간밤에 잠이 안 와 뒤척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확인한 때가 새벽 4시쯤이었으니 그럭저럭 5시간은 잔 셈이다. 아마 여성 호르몬 약을 다시 먹기 시작해서일 것이다. 약을 먹으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말했었다. 갱년기 클리닉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운동도 함께 권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경선은 신경 써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몸이 고장을 일으키는 나이이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약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또 대화를 나눠줄 만한 사람도 만나야 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 뭘 배운다든가 외운다든가 하는 초보적인 자기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애써 노력해야 하는 일이 여전히 또 매일 생겨난다는 뜻이다. 건강해지거나 행복해지는 법은 물론이고 올바른 휴식법이란 게 따로 있어서 쉬는 것조차 배워야 하는 세상이다. 배움을 멈추는 법도 어디에선가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지겨워. 경선은 한숨을 내쉰 뒤 반대쪽으로 돌아눕는다. 오전 시간에 경선은 유난히 비관적이 된다. 저혈압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간이면 언제나 기운이 없고 머리도 무겁다. 무력감이 온몸을 덮어와서 자신이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더욱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는 살아가는 것 자체에 자신이 없어진다. 언제까지나 그대로 침대에 파묻혀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다. 사실 경선은 그 젊은 의사가 마음에 들었다. 경선이 만난 의사 중에서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준 사람은 그 의사가 유일했다. 덤핑 가격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준 피부과 의사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경우는 너무 기계적이라서 그 말까지 시술 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사와 마찬가지로 딱 그 가격에 맞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선은 부쩍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고개를 흔들다가 귀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들려왔을 때, 길 건너편 간판의 글씨가 흐려져 읽을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서 밥을 먹다가 남기는 일이 많아지더니 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팔을 코트 소매에 집어넣다 펴지지가 않아서 아야 소리를 내며 어깨를 움츠렸을 때, 그때마다 의사들은 노화의 한 현상이고 낫는 병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젠 더 나빠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경선에게는 그런 말처럼 들렸다. 게다가 고집스러운 노인들이 불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서인지, 아니면 귀가 잘 안 들릴 거라고 여겨서인지, 그런 말을 할 때 의사의 목소리는 크다 못해 잠옷 엄중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그처럼 꾸중과 책망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 분한 마음이 들면서도 경선은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곤 했다. 경선은 큰 병 없이 살아왔다. 제왕절개로 딸을 낳을 때 빼고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65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런저런 병원을 드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젊었을 때 경선이 의사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신경성 혹은 스트레스성이라는 말이었다. 소화가 안 돼도, 원형 탈모가 생겨도, 생리가 불규칙해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다. 경선에게는 그 말이 모호하고 달갑지 않았다. 의사가 의학적인 처방을 내놓기보다는 환자 스스로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해결하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신경성 혹은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명이 요즘은 일괄적으로 노화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병원에서 낫게 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조차도 소용없다는 의미였다. 몸이 이전과 같이 복원되지 않는 단계, 그것은 마치 이 계절이 지나도 다음 계절이 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낯설고 당혹스러운 개념이었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는 말에 반발심도 느껴졌다. 아주 사소한 만큼이라도 좋아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슨 힘으로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삶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힘은 또 어디에서 얻는단 말인가? 그런 점에서 노화란 추방의 전 단계나 마찬가지이다. 죽음을 향한 여정인 것이다. 경선은 자신이 그 여정에서마저도 생활의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게 여겨졌다. 지금만 해도 그렇다. 암막 커튼 바깥에 거대하고 정밀한 톱니바퀴 세계가 가동된 지 한참이었다.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에 끼어들 수 없게 된다. 매일 노력해야 하는 그 일이 이미 생겨나 있는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난 경선은 오피스텔의 암막 커튼을 걷는다. 욕실에 들어가 물을 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양치질을 한다. 세수를 하고 나와서는 미니 화장대 앞에 앉는다. 노안용 확대 거울 속의 얼굴에 로션과 수분크림을 바르고 선블록도 꼼꼼히 덧바른다. 화장은 할 필요가 없다. 매니큐어는 어젯밤 샤워를 하고 나서 지웠고 위장은 비어있다. 경선이 사는 신도시에서 종로에 있는 건강검진센터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쯤 걸릴 것이다. 다른 날 같으면 오후에 영재학원으로 다니엘을 데리러 가야 한다. 오늘은 경선 대신 다은이 반차를 내고 가기로 했다. 다은은 경선의 딸이고 다니엘은 다은의 딸, 그러니까 경선의 손녀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가 파하면 경선이 돌본다. 그러나 오늘은 건강검진을 마치자마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흰죽을 끓여 먹고는 곧바로 침대에 누울 생각이다. 차가운 기구들이 맨살에 닿고 무방비 상태로 내밀한 부위를 노출시키며 시시각각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짊어진 채
정해진 동선을 찾아 움직여야 하는 건강검진은 결코 내키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모처럼 느긋하게 몸의 방임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경선은 옷을 차려입고 작은 책상 옆의 2인용 소파에 가서 앉는다. 바닥에 벗어놓았던 두툼한 수면 양말을 집어 양말 위에 겹쳐 신는 것은 고질적인 수족냉증 때문이다. 외출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신고 있는 편이 낫다. 몸은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12월생이 왜 이렇게 추위에 약한 걸까? 그러고 보니 어린 시절에는 겨울에 추위를 탄 기억이 없다. 경선의 고향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이었다. 안나와 함께 얼어붙은 천변에 나가 썰매를 타고 눈사람을 만들고 경선이 번번이 장갑을 잃어버려 그때마다 안나의 장갑을 한 짝씩 나눠 낀 채 집으로 돌아가던 기억이 있을 뿐이다. 경선의 시선이 불현듯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한다. 경선의 생일에 다원이 야근 때문에 밥은 같이 먹지 못한다며 꽃배달과 송금을 해왔던 게 2주 전쯤이었다. 그렇다면 안나의 생일이 이 무렵일 것이다. 물론 경선의 달력에 안나의 생일이 표시돼 있을 리는 없다. 1월 달력에는 다니엘의 겨울방학이 끝나는 날과 학원 일정, 경선의 마감날이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고 새해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경선의 체중 외에 다른 메모는 없다. 그러고 보니 안나도 경선의 생일을 그냥 지나쳤다. 몇 년째 그랬으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돋보기 안경을 집어서 쓴 뒤 경선은 폰을 들어 SNS에 접속한다. 누군가는 미술관에 다녀왔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책에 감명을 받았다. 사진 배경에는 새로 산 듯한 옷과 신발들이 은근히 연출돼 있다. 또 누군가는 비싸고 멋진 식당에 갔고 누군가는 정치인들에게 화가 났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모처럼 음식을 만들어 예쁜 그릇들과 함께 세팅했다.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각성을 과시했고 운동을 시작했고 친구가 최고란 걸 다시금 확인했다. 매일이 비슷하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확인을 안 하면 왠지 세상이 자기만 빼고 굴러가는 것 같아 불안해지는 소식들이다. 무성의하게 피드를 넘기던 경선의 손가락이 다음 순간 갑자기 멈춘다. 지인의 계정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 있다. 경선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눈썹 사이를 좁힌 채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 소식을 다시 읽는다. 댓글을 클릭해서 놀람과 애도가 담긴 문장 몇 개를 훑어본 다음에는 급히 뉴스 사이트로 이동한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자 강연회 등의 소식과 칼럼들의 썸네일이 이어서 뜬다. 맨 위의 기사가 부고이다. 심장 발작, 향년 64세. 빈소는 그가 근무하던 대학의 부속병원.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다른 한 손은 검색어를 입력하던 자세 그대로 허공에 둔 채 경선은 부고를 한 번 더 읽는다. 전 남편 피가 죽은 것이다. 15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이고 새벽까지 불면에 시달린 데다 마른 입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경선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떨리고 먹먹한 감정이 무엇인지 정리할 기력이 없다. 검진센터에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야 하리라고 생각할 뿐이다. 검진 예약을 해주며 다운도 경선에게 택시를 타라고 당부했었다. 다운이 이 뉴스를 볼까? 물론 볼 것이다. 경선은 핸드폰의 메신저 창을 열고 다운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해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냥 닫아버린다. 경선이 안나에게서 문자를 받은 것은 열흘쯤 지난 뒤이다. 단 한 문장이다. 밥이나 같이 먹을까?
마치 며칠 전에도 만나서 함께 식당에 갔던 사람처럼 심상하다. 경선은 안나가 피의 부고를 보았다는 걸 직감한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의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던 경선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자판 옆에 내려놓는다. 경선은 피의 죽음을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와 함께 했던 요란한 연애사와 결혼 생활의 온갖 명암, 헤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수모는 경선의 삶 전체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것이다. 하지만 15년 전에 이혼했고 사모적인 정산도 끝난 지 오래인 전 남편이다. 갑작스럽고 애석한 죽음에 대한 애도 이상의 회한이나 연민은 경선의 몫이 아니다. 단절된 관계에서는 죽음이라 해도 공식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불현듯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쉴 때마다 경선은 그런 슬픔의 감정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곤 했다. 다은의 침묵은 신경이 쓰였다. 다은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경선 역시 그 이야기를 피하고 있다. 요즘 둘의 관심은 건강검진 결과 경선의 신장에서 발견된 종양에 관한 것이었다. 다은의 최근에 못 이긴 경선이 검진센터에서 권한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예약해 정밀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다은은 종합검진을 받은 뒤에 흔히 거치는 절차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경선의 생각도 비슷했다. 병의 조짐 같은 것도 없었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저런 병원을 드나들며 되도록 의사들의 지시에 따르려고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건강을 해칠 만한 일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몇 잔 마시는 정도였는데 예전 주량에 비하면 겨우 목을 축이는 수준이었다. 안나에게 보내는 경선의 답장도 한 문장이다. 다음 주 수요일 점심 괜찮아. 그날은 경선이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에 가는 날이다. 다운이 반차를 내서 학원으로 다니엘을 데리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자유롭다. 오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안나를 만나 점심을 먹으면 시간이 얼추 맞는다. 경선은 핸드폰의 지도 앱을 열어 병원 근처의 식당을 찾아본 다음 그중 한 곳을 안나에게 링크해 보낸다. 경선은 이 도시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다. 서울에서 셋집을 옮겨 다니다가 전셋값이 싼 신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피와 함께 처음 발을 디뎠고 몇 번의 이사 끝에 피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다. 그가 적지 않은 대출금이 남은 아파트를 넘겨주고 떠난 뒤에는 다은과 함께 이 도시에 남았다. 지금 사는 낡은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에서의 이사만도 총 6번이었다. 그 사이 구성원의 형태도 부부에서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한부모 가족이었다가 이윽고 1인 가구로 변했다. 어쨌든 이 도시를 잘 아는 경선에게 식당을 정하는 것쯤은 간단한 일이다. 거기 어딘지 알아. 안나에게서 문자가 도착한다. 경선은 답장을 보내 약속 시간을 정한다. 핸드폰 화면을 끈 다음 경선은 볼펜을 들고 책상 앞에서 몸을 일으킨다. 안나와의 약속을 달력에 적기 위해서이다. 안나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더라. 안나가 신도시로 이사 온 뒤 아파트에 한 번 찾아간 이후로는 만난 기억이 없다. 이사 기념으로 화분을 사들고 갔었다. 그날 옷장에서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었으니 10월쯤이었을 것이다. 그럼 1년이 넘었다고? 경선은 습관대로 무심코 한숨을 내쉬려다가 얼른 멈춘다. 대신 의식적으로 고개를 위아래로 크게 끄덕인다. 그렇네. 우리가 이제 용건이 없으면 안 만나는 사이가 된 거지. 근데 뭐 내가 굳이 안 나서도 잘만 지내는데? 맛집도 잘 알고. 처음 안나의 이사 소식을 들은 경선은 조금 의아했었다.
어쩌다 보니 조건이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친구도 없는 안나가 낯설고 먼 신도시까지 온 데에 신경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음 순간 경선의 입에서는 기어코 한숨이 새어나오고 만다. 내가 지금 연금 생활자를 걱정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기 때문이다. 경선의 첫 직장은 교양 월간지를 내는 잡지사였다. B6 크기의 작은 판형으로 명사들의 에세이와 꽁트, 교양이나 생활에 밀착된 따뜻한 글을 주로 실었다. 회사 옆 건물에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 찻집이 있었는데 그 너머에서 경선을 기다리는 남자들이 원두커피를 앞에 두고 줄담배를 피워대던 장면들과 함께 즐거운 기억도 많은 직장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만둬야 했다. 피의 시간 강사 수입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어려웠으므로 경선은 신혼 때부터 교정과 대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혼한 뒤에 잠깐 선배의 1인 출판사에 임시직으로 출근을 했지만 결국엔 다시 아르바이트로 돌아가야 했다. 경선은 점차 나이가 들었고 그런 일들을 할 새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점점 경선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게 되었다. 요즘 경선의 주된 일거리는 입력 작업이었다. 오래전에 절판되었거나 데이터가 유실된 책을 복간하기 위해 원고를 입력하는 것이다. 외서를 새로 번역할 돈이 없는 작은 출판사가 저작권이 만료된 수십 년 전의 책을 구해 입력을 맡기기도 했다. 경선에게 더 이상 교정일을 주지는 않았지만 오랜 동안 거래한 출판사에서 최종 일독을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편집자들이 교정을 마친 원고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자를 잡아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검수하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일거리도 보수도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변변찮은 수입이 남아 경선은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안나와 경선이 만난 곳은 약속했던 파스타 식당이 아니다. 병원 대기실이다. 신도시로 이사 온 뒤 안나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산책을 나가면 잘 가꾸어진 호수공원의 일주 도로보다는 길 건너편의 오래된 동네 쪽 골목길을 더 좋아했는데 나무가 많은 모퉁이의 작은 공원이 마지막 코스였다. 그곳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간판을 발견하고 커피 생각이 나서 한번 들러가 볼까 했던 곳이 바로 그 파스타 식당이었다.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한 안나가 40분 가까이 기다렸지만 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선이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으므로 안나는 먼저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있기로 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며 맛도 자판기 정도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커피는 뜻밖에도 진하고 향이 좋았다. 경선에게서 문자가 도착한 것은 그러고도 다시 30분이 지난 뒤였다. 병원인데 대기가 너무 길어. 안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병원? 경선은 담당 의사가 급히 수술실에 들어간 탓에 많은 환자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안나의 질문은 무슨 일로 병원에 갔냐는 뜻이었다. 안나는 대묻지 않고 그냥 경선이 있는 병원의 이름을 물었다. 병원은 식당 골목이 끝나는 곳에 4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었다. 안나는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는 대기실에서 접수 데스크 앞의 플라스틱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경선을 쉽게 발견한다. 크림색 롱코트를 입고 통넓은 모직 바지 아래에 앵클 부츠 차림으로 안나를 향해 가볍게 한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그런 경선에게서 안나는 익숙함과 동시에 낯섦을 느낀다. 안나가 잘 아는 경선의 제스처이지만 안나의 머릿속에 저장된 경선보다는 훨씬 나이가 들어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이 들떠서인지 처진 눈밑과 팔자주름이 두드러져 보인다. 여전히 몸은 날씬한 편이지만 어깨가 조금 구부정해진 것 같다. 자주 만나지 않은 사이에서는 변화가 압축된 형태로 눈에 띈다.
매일 보는 자신의 얼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을 한꺼번에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안나는 자신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늙음이 왠지 모르게 경선에게는 뜻밖이고 또 어느 정도 부당한 느낌마저 든다. 경선은 안나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며 안과 검진을 할 때가 지났다는 생각을 한다. 큰 키에 희끗희끗한 단발과 검은 태안경, 무난한 디자인의 검은 반코트 아래 출근복 같은 바지. 안나의 모습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안과 의사가 경고했던 백내장이 진행됐는지 시야가 흐려져 표정은 잘 읽히지 않는다. 너 또 시간 안 지켰더라? 그런 표정이겠지 뭐. 속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때 간호사가 경선의 이름을 부른다. 대기 순서를 알리는 화면에도 이경선이 맨 위로 올라가 있다. 경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경선이 앉았던 의자 앞에 다가간 안나가 잠시 어정쩡한 표정을 짓고 서 있는데 진료실 문 안에서 보호자도 들어오세요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선 경선이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모습이 도움을 청하는 쇠약한 환자처럼 비춰졌으므로 안나는 조금 놀란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안나와 경선은 처음 만나기로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안나 앞에 놓인 알리오 올리오는 반쯤 남았지만 경선은 제 몫의 버섯 리조또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다. 안나는 피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는다. 경선이 예상한 대로이다. 늘 덤덤함을 가장해서 자신이 속마음을 숨기는 데 성공한 줄로 알지만 60년 넘게 모아온 경선에게는 통할 리 없다. 경선이 신도시 생활이 어떠냐고 묻자 안나는 그동안 노선버스와 유치원버스가 늘었고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이 생겼다고 말해준다. 우체통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 늘 요구르트 카트가 서 있고 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길 건너 공터로 담배를 피우러 가는 남자들인데 오래전에 끊었지만 자신도 골초였던 시절이 있었으므로 흡연 장소를 찾아다니는 고충을 이해한다고 덧붙인다.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자주 배수관이 얼어 생활지원센터에서 내보내는 안내방송을 매일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안나가 전하는 자신의 근황 중 하나이다. 인터넷으로 물건 몇 가지를 주문하고 고장난 물건의 수리를 맡기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잘못 배달온 택배를 경비실에 전달하고 스팸 메일을 지우고 보이스피싱 번호를 차단하고 보험 판매사와 여론조사원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바쁘다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그러게 은근 바쁘네. 경선은 짐짓 시큰둥하게 대두고한다. 속으로는 안나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경선에게는 근황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 새로운 소식이라면 다은이 승진을 했지만 주말 부부 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으며 다니엘이 곧 3학년이 된다는 것 정도이다. 안나가 묻는다. 다니엘이 누구니? 다은이 딸은 유나 아니었어? 경선은 다니엘은 유치원에서 지은 유나의 영어 이름인데 본인이 원해서 가족들 사이에서는 계속 그렇게 불린다고 말해준다. 아무나 다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경선이 이야기를 이어가려는데 안나가 불쑥 말을 끊는다. 수술 들어가면 걔 맡아줄 사람도 구해야겠구나. 글쎄 그래야겠지. 근데 뭐 일주일이니까. 경선은 가볍게 대꾸한다. 경선의 신장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은 되도록 빨리 수술로 절제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자궁근종 같은 건가? 경선의 반응은 덤덤했다. 그거라면 주변에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 몇 있고 모두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경선은 원인을 제거할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노화보다는 종양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초기에 발견했으니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라는 의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 의사에게 물은 것은 안나였다. 그건 수술 때 잘라낸 종양을 검사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선은 의사의 대답에서 전문가다운 신중함을 느꼈다. 젊고 차림새도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점에서 특히 신뢰가 가는 의사였다. 간호사와 스케줄을 의논해 수술 날짜를 잡은 뒤 의사는 안나 쪽으로도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보호자분도 그날 괜찮으시죠? 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선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의사에게 안나가 자신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굳이 정정해줄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았다. 간병인이 필요하면 입원 병동의 데스크에 문의하라는 간호사의 말에 안나가 네 라고 다시 짧게 대꾸했다. 식당의 종업원 청년이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접시를 치우기 시작한다. 경선이 상냥하게 묻는다. 저희 커피 마실 건데 그것도 키오스크 가서 주문해야 해요? 종업원은 접시에 시선을 둔 채 무뚝뚝하게 묻는다. 두 분 다 아메리카노 맞으실까요? 네, 따뜻한 걸로요. 경선이 얼른 덧붙인다. 이어서 설탕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등을 돌린 종업원은 주방 쪽으로 멀어지고 있다. 경선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안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다. 내가 주문을 느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 대체 이 나이에는 어디를 가야 환영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젊은 사람들 다니는 데만 간 모양이지. 안나의 말에 경선이 곧바로 반박한다. 늙은 사람들 가는 데는 어딘데? 돼지 국밥집에 가면 안 그럴 줄 알아? 그나마 단가가 있는 집에 가야 처량하게라도 안 보지.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된다니까. 안나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경선은 환영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공정하게 대하라는 거지 라며 조금 물러났다. 그러나 키오스크에 가서 해야 하는 주문을 종업원이 대신 받아주었으니 배려받은 셈 치라는 안나의 건조한 말투에 다시 목소리가 높아진다. 누가 배려해달래? 그냥 똑같은 손님으로 대해달라고. 그리고 배려도 차별이야. 선입관과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경로 의대는 어쩔 건데? 경선이 발끈한다. 그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이잖아. 내가 노인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노인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 싫다니까. 종업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둘은 입을 다문다. 쟁반 위에는 커피 2잔뿐 설탕은 놓여있지 않다. 저기요. 이미 등을 돌린 종업원을 불러세워 설탕을 청하려는 안나를 경선이 손짓으로 만류한다. 안나의 앞이라서 마음속에만 두었던 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았을 뿐 사실 블랙으로 마셔도 상관은 없었다. 설탕을 멀리하는 편이 건강에도 좋을 테고 무엇보다 괜한 감정 소모가 길어질까봐 더 이상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나는 조금 전과 달리 경선이 필요하다는 설탕을 반드시 구해줄 기세이다. 결국 안나는 블랙커피를, 경선은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시며 둘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1, 2년쯤 안 만났다고 해도 둘 사이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